자, 챕터 1 들어가겠습니다. Generative Grammar, 생성 문법이라고, 지금 생성 문법이라고 하죠? 생성 문법. 우리 신텍스라고 하잖아요. 네. 신텍스라는 말은 문장의 구조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문장의 구조를 연구하는 학문이 여러 가지 또 그 곁가지로 쳐서 여러 가지 학파들이 있죠. 우리 문장의 구조를 우리는 이렇게 연구하겠다, 이렇게 연구하겠다, 이렇게 연구하겠다,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의 학문적인 분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신텍스를 연구하는 하나의 그 뭐 학파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신텍스를 바라보는, 즉 문장의 구조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을 공통적으로 갖는 그 사람들, 이것이 제너러티브 그래마로 신텍스를 보는 겁니다. 신텍스가 제너러티브 그래마가 아니라 제너러티브 그래마로 지금 신텍스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 문법이라고 하죠. 생성 문법. 예. 생성이란 말은 자꾸 생성한다는 뜻입니다. 자꾸 생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신텍스를 연구하는 학파 중에 생성 문법 학자들 있죠. 생성 문법을 측면에서 신텍스를 연구하는 학자가 주류죠. 주류. 얘네들은 다 마이너. 이게 이제 생성문법 학파가 네 번째 있다면, 생성문법 학파가 네 번째 있다면, 얘네들은 비주류고 이 생성문법 학파가 주류예요. 주류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지금 여기 만들어졌어요? 촘스키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촘스키 지금 MIT에 뭐 석자 교수로 있는지 하여튼 뒤에 그 석자 교수로 있을 겁니다. 지금 그 부분에 의해서 1950년대에 만들어진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학문에 비하면은 제너러티브 그래마는 애기죠, 애기. 귀염둥이, 애기예요. 1950년이면 뭐 지금 한 70년 됐습니까? 역사가 70년밖에 안 되고, 이 문법을 만들어낸 이 사람도 지금 여전히 프로페서예요.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그 신생이죠, 신생. 네. 신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 가지 그 이론이, 이 생성문법의 이론이 아직 정립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았어요.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최근이라 해봤자 이제 1990년도가 되거든요. 1990년도에 최근에 이 생성 문법의 최근 이론이 이렇게 좀 변해 왔는데, 최근 이론이 미니멀리즘이에요. 미니멀리즘. 이것은 이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프로그램이라고 말해요. 미니멀리즘 프로그램이라고 말해요. 왜 이론이라고 왜 말하지 않을까? 왜 이론이라고 하지 않고 프로그램이라고 말할까? 아직 제대로 된 정립이 되지 않았어요. 약간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최근 이론은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최근 이론은 시험에 나오지 않고, 과거에 어느 정도, 지금 과거의 이론, 제가 아까 80년대를 중심으로 한 그 이론을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80년대 이론이 우리 임용 시험에서 나오는 그러한 게 되겠어요. 90년대까지는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서두가 길었고요. 자, when linguistic, 언어학자들이 언어를 이야기할 때 이 언어를 어떻게 정의하는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죠. 언어라고 얘기할 때 모든 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에요. 언어학자들이 말하는 이 language라는 것은 뭐 영어, 독일어, 불어 이러한 언어의 종류가 아니라, 여기서 뭡니까? ability, 인간의 능력을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language를 쓸 때 이 소문자로 쓰지 않고 대문자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language라고, 언어의 능력, 이라고. 지금 인간의 언어 능력 대단하죠.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죠.
예.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노암 촘스키라는 사람이 이것을 Human Language Capacity, 인간의 언어 능력이라고 부른 거고, 여전히 지금 이것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메인 바탕이에요. 통사론의 기본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영어 교육의 기본 이론적 바탕이 되는 그 내용이죠. 언어에 대한 접근 방식이요. 언어 능력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럼 예전에는 언어 능력이 아니었냐? 예전에는 아니었어요. 언어를 연구할 때 예전에는 언어 능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공부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50년대 들어와서 촘스키가 50년대 들어와서 인간이 가진 언어 능력에 초점을 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어땠습니까? 옛날에는 비교 언어학 해가지고 언어로 서로 비교하는 뭐 그런 데에 막 초점을 뒀다면, 혹은 구조 이런 게 초점을 뒀다면, 인간의 언어 능력에 초점을 둔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촘스키에 의해서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Syntax as a Cognitive Science에서 여기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인지과학으로서의 syntax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까 ability, 인간의 언어 능력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언어 능력을 연구하기 때문에 인지적인 측면에서 연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지적인 측면에서, 구조적인 측면이 아니라 인지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거는 살짝 넘어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여기 넘어가셔도 되는데 참고할 만한 여기 센텐스가 있습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 자, 모델링 신테스예요. 통사론을 모델화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이론은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이 이론은 which has a many different name. 이 이론인 통사론이라는 이름이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통사론을 부르는 거. 아까 우리 첫 번째 뭐 했습니까? generative grammar라고 지금 불렀죠. 그죠? 통사 이론을 우린 생성 문법이라고 해서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름이 지금 많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 발달 과정에서, 그 이론의 발전 과정에서 여러 이름이 있었는데, 뭡니까? 트랜스포메이셔널 그래머, 이때 티처스 그래머 아닙니다. 트랜스포메이셔널 변형 문법, 이때 우리나라 말로 변형 문법이라고 하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셔널 제너러티브 그래머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이게 이제 이렇게 좀 불려지는 게 약간 시대별로 점점점 최근으로 올 때, 예전에는 트랜스포메이셔널이라고 부르고, 또 그 조금 이제 이론적인 발전이 있으면서 변형 생성 문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생성이 들어갔죠. 통사론을 부를 때. 그리고 또 스탠다드 티어리라고 이렇게 70년대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스탠다드 티어리, 표준 이론 이렇게 해서 부르기도 했어요. 표준 이론. 이 표준 이론을 좀 더 익스텐디드라는 요 단어를 하나 넣어서 확대 표준 이론이라고 또 부르기도 해죠. 익스텐디드 스탠다드 티어리, 확대 표준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1980년대에 들어와서 Government and Binding Theory, 아까 GB, 그죠? GB, Government and Binding Theory. 우리 binding이라는 말 여러분들 통사론을 공부하신 분들은 좀 익숙하죠? 네, 결속 이론. 그때 80년대 결속 이론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결속 이론. 그래서 그 통사론의 이 결속이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아주 그냥 꽃이에요. 꽃. 네. 계절로 따지면 5월. 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사론의 이름에 바인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론의 한 이론이 바인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 뭐가 들어갔나 보세요. government라는 지배라는 개념이 들어갔어요. 지배와 결속이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이 80년대의 핵심을 이루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우리가 아까 임용시험에서 이거는 뭐 책에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80년대 이론을 중점적으로 주로 임용시험에서 다루는 게 80년대 이론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개념, 지배라는 개념과
가버먼트와 바인딩이라는 개념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게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죠? 80년대에 나온 개념이고 그것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불렀어요. 그 개념이 지금 우리가 접해야 되는,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그 개념 중에 하나고 그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가버먼트라는 개념이 살짝 나오기는 하는데, 자, 그래서 그걸 GB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가서 Principles and Parameter Approach예요. Principles and Parameter. 이것은 이제 원리와 그 다음에 변항이 되는 거죠. Principles and Parameter. Parameter라는 개념은 원리라는 개념 아시죠? 원리는 이제 원리라는 것은 우리가 원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원리라는 말은 상당히 보편적인 룰을 뜻해요. 예. 유니버셜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보편적인 룰. 개별적인 언어 문법의 룰이 아니라 보편적, 그러니까 저 나라 언어에서도 저런 룰이 적용할 수 있고 다른 나라 언어에서도 룰을 적용할 수 있을 때 그때 프린서플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통사론에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프린서플이 어디 들어가냐면 프로젝션 프린서플, 투사 원리. 그쵸? 그때 원리라는 말을 쓰죠. 예. 그런 원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는데 그때 원리는 이런 룰하고는 다르죠. 예. 룰, 티어리 이런 거하고는 더 큰 개념의 더 보편적인 그런 개념이에요. 유니버셜한 거. 그 다음에 파라미터. 그러면 여기에 지금 80년대 후반에 80년대 중반에 왔을 때 이 원리라는 것이 이제 이 신텍스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뭘 찾으려고 해요? 이 원리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언어의 원리. 단순히 개별적인 언어의 룰이 아니라 영어의 룰이 아니라 한국어의 룰이 아니라 보편적인 언어의 룰을 즉 프린서플을 찾고자 하는데 초점을 둔 겁니다. 물론 이때도 그런 노력이 있었지만 좀 여기 와서 프린서플이란 말을 쓴다는 것은 더 그것이 강조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파라미터 하면 변항입니다. 뭐 변수라는 말도 되고요. 변항이에요. 이 변항 파라미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간략하게 보편적인 룰이 있어요. 프린서플이 있단 말이에요. 그 프린서플을 가지고 영어에 가면은 마치 스위치를 끄고 켜고 했을 때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들 아이패드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슨 휴대폰 가지고 계십니까? 네, 아이패드라고 특정 상표를 말하면 안 되는데, 그죠? 휴대폰 보면은 설정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설정할 때 이렇게 뭘 활성화시키고 비활성화시키고 이런 거 있잖아요. 활성화시키고 비활성화시키고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활성화시키고 비활성화시키고 난 내 개별적인 성향에 따라서 무엇을 활성화시키고 비활성화시키고 내가 조절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파라미터가 되는 거죠. 이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면은 원리를 다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 원리가 곧 human language capacity입니다. 인간의 언어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원리라는 게.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는 그 원리를 가지고 태어나요. 인간만이 그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가 영어권에서 태어나면 영어권에 맞춰서 세팅이 되는 거예요. 마치 휴대폰에 이렇게 활성화 비활성화 하듯이. 언어적인 그것이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원리를 가지고 태어나고 각각의 그 원리가 각각의 언어에 노출이 됐을 때 그것이 그 아이 머릿속의 언어 능력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 세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 능력, language acquisition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 여기에 느껴지죠. 자, 그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대 와가지고 미니멀리즘 그리고 MP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얘기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프로그램이라고 우리가 명명하는 것은 아직 티어리가 안 됐다는 이야기죠. 프로그램은 약간 뭡니까? 약간 시험적인, 시범적인, 시도적인 그런 뉘앙스가 풍기죠. 여기서는 프로그램이라고 썼어요. 미니멀리즘 티어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아직 이거는 임용시험에서 적용이 되지는 않죠. 여기까지 정도
조금 여기까지 정도, 요 GB 정도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들어갑니까? 여기서부터.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셔널 그래마가 우리가 지금 앤드류 라드포드 책의 트랜스포메이션 그래마가 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트랜스포메이셔널 제너러티브 그래마 여기 요 정도에. 그 다음에 이제 카니의 신텍스가 여기 후반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책을 읽는 겁니다, 우리가. 책도 이제 여기까지 미니멀리즘이 많이 나왔죠. 여기서는 읽을 필요가 없죠. 여기에 관련된 책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칭해가지고 이러한 이름을 총칭해서 우리는 생성 문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Generative Grammar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성 문법 학자, 이러한 방식의 통사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생성 문법 학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개념 설명 좀 들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요. 챕터 1에 이 챕터 1의 개념 설명을 하는 이유는 시험에 나와서 뭐 그렇다기보다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시험에 이거 꼭 나올 거야가 아니라 얘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내가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공부해놔야지 뭐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개념 있죠? 이런 개념은 2점짜리 기입형에서 충분히 우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개념은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문법을 이야기할 때 이 prescriptive grammar하고 descriptive grammar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기술 문법이라고 우리말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규범 문법이라고 하죠. 규범 문법. prescribe 하면은 우리가 영어로 뭡니까? 영어로 이제 의사한테 가가지고 처방을 받을 때 처방하다 prescribe라고 얘기를 하죠. 예, 마치 이 규범 문법은 그렇게 처방하듯이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하듯이 야, 니네 문법 말 그렇게 하지 마. 표준 문법으로 써. 표준 문법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표준적으로 써. 그거 틀린 말이야. 이렇게 규정해 주는 거예요.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을 내리듯이. 자, 보겠습니다. 그래마 룰이 taught by so-called language expert라는 언어 전문가라는 사람들. 언어 전문가, 뭐 학자가 되겠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문과 교수 이런 사람들 되겠죠. 소위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가르쳐지는 그러한 문법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가르쳐진다라는 게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너 이렇게 해야 돼. 말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뭡니까? 예를 들면 뭐예요? 옛날에 몇 년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짜장면이라고 그러지 마. 자장면 이렇게 해야지. 짜장면이 뭐야? 자장면. 그렇게 하니까 전부 다 이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장면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싱거워요. 그죠? 자장면이라고 말하고 단무지 하나 더 입에다 집어 넣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그런 방식의 문법 룰을 prescriptive grammar라고 규범 문법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룰은 inaccurate, 종종 부정확하다라는 겁니다. 부정확한데 왜 그게 룰이 돼요? 이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prescribe, 규정한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들이 말하고 써야 될지를 이 사람들이 prescribe, 규정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descriptive grammar는 뭐예요? scientific grammar라고 해가지고 네가 뭘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이 여기 봅니다. How people talk right. 사람들이 그냥 실제로 말하고 쓰는 것을 기술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좀 더 좋겠습니까? 바람직해요. 이게 기술 문법이 바람직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뭡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할 때 야, 목적격은 전부 다 whom을 써야지. who는 틀린 거야. 이렇게 말한 적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저희 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목적격일 때는 who는 쓰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who도 써도 되고 whom도 돼. 이렇게 되더라고요. 왜 이때는 이렇게 말하고 똑같은 말하는 사람은 똑같은데 왜 이때는 이렇게 말합니까? 이때는 프레스크립티브 그래머가 핵심 더 무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의 입김이 셌다는 거죠. 랭귀지 엑스포트가요. 그 다음에 who, whom 이렇게 쓴 것은 사람들이 who도 쓰고 그냥 whom도 쓰고 who도 쓰고 whom도 쓰니까 사람들이 쓰니까 그게 맞는 거구나 할 때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실제 쓰는 그것을 그대로 기술하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빠졌어요? 랭귀지 엑스포트가 빠져버렸죠. 그냥 사람들이 쓰는 것을 그대로 기술하는 거. 그래서 prescriptive, descriptive grammar 개념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competence 들어가죠. competence 같은 경우는 능력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competence하고 아래 performance 같이 비교해서 잡아두시고요. 앞에 language라고 language competence, language performance 이렇게 들어가죠. 혹은 뭐 linguistic competence, linguistic performance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앞에 language 혹은 linguistic이라는 표현과 같이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건 능력이라고 얘기하고요. 능력. 요건 수행 정도 되겠죠. 언어 수행. 능력과 수행이 언어 능력과 언어 수행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시면은 인간은 모든 언어를 말하는 거. What you know about your language. 너의 언어에 대해서 네가 아는 것. 이것이 능력이다. 이거 좀 어렵지 않아요? 이 말 자체만 What you know about your language. 너의 언어에 대해서 네가 알고 있는 것. 그때 이때 아는 것이에요. 학습이 아니라 learn이 아니라 학습한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것. 이게 핵심이죠. 안다는 건 뭐예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언어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뭡니까? language ability라고 말할 때 그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근데 수행은 real world behavior이죠. 실제 세계에서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언어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자꾸 말할 때 버벅이잖아. 그럼 뭐 조사도 막 비문법적으로 막 쓰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언어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이 퍼포먼스 수행이 약간 삐딱하게 나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말할 때 이 나오는 이러한 언어, 이것은 수행이라고 볼 수 있죠. 언어 능력은 제대로 됐는데 수행이 지금 삐꾸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real world behavior. 이 행동은 that are a consequence of 뭐뭐의 결과라는 거죠. What you know about your language. 너의 언어에 대해서 네가 아는 그 결과 다.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실제로 요거만 real world behavior만 잡으시면 되겠어요. 실제 말할 때. 요것과 관련해서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들, 언어 장애가 있는 요 케이스를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명확하게 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어 장애가 있다고 봅시다. 그럼 언어 장애가 있는 그 사람은 언어 능력이 없는 걸까요? 언어 능력은 있어요. 언어 능력, 왜냐하면 다 알아듣거든요. 다 알아듣습니다. 그 언어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퍼포먼스가 이게 약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능력과 퍼포먼스는 구분해야 되는 거고요. recursion 이거 잡아봅시다. recursion은 반복을 나타내는 거죠. 이 반복이라는 개념이 언어 그 습득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recursion 같은 경우는 embedded structure가 반복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죠. embedded structure, 내포절이죠. 그러니까 단어의 내포절이, 문장의 내포절이 있잖아요. 내포절 속에 또 내포절을 쓰고, 내포절 속에 또 내포절을 쓰고, 이렇게 해서 계속 문장을 반복적으로 길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그게 지금 recursion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recursion, 언어 능력 속에서 이러한 recursion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아이가 언어를 배울 때 노출된 환경, 노출된 기간에 비해서 이제 언어를 굉장히 빠르게 말할 수 있는, 그 복잡한 언어를 빠르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이것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유니버셜 그래마는 보편 문법입니다. 그래서 보편 문법은 일부 개별적인 언어의 문법이 아니라 지금 인간의 각 언어의 그래마의 일부 innated한 파트. 이게 무슨 말이냐면 innated, 천성적인, 타고난 이런 뜻이죠. 천성적인, 타고난. 그 다음에 or instinctual 하면 본능적인 이런 뜻이잖아요. 본능적인. 그러니까 타고난 언어 능력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타고난 언어 능력을 이야기할 때 이 언어 능력 자체가 보편 문법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 말입니다. 각 언어 문법의 타고난 파트가 보편 문법이란 뜻입니다. 타고난 언어 능력. 그래서 우리가 보편 문법을 연구한다는 것은 인간의 언어 능력을 연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보편 문법을 가지고 타고난 거죠? 아까 타고난 것을 아까 프린서플이라고 말할 수 있죠? 프린서플스, 원리. 이 보편 문법의 원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보편 문법이 이렇게 원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보편 문법을 가지고 타고나서 거기서 이제 파라미터, 변환, 조절을 하는 거죠. 세팅, 그 언어에 맞게 세팅을 해가지고 실제 이제 개별 언어가, 개별 individual language가 이제 발화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편 문법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세 개는 같이 이렇게 같이 세 개를 비교해 가면서 공부를, 개념을 좀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개념은 어디에서 출제될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다? 2점짜리. 2점짜리에서 출제될 확률이 있으니까 개념을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observationally adequate grammar 하고 descriptively adequate grammar, explanatorily adequate grammar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럼 뭐만 다릅니까? observationally, descriptively, 그 다음에 explanationally 이렇게 요것만 다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관찰적, 이건 기술적, 그 다음 이건 설명적,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건 타당성을 얘기하죠. adequate, 타당한 그래마 할 때 타당성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언어를 연구할 때 이러한 보편 문법, 그 다음에 이것을 연구할 때, 보편 문법을 연구할 때는 무엇을 가지고 연구해야 됩니까? 개별 언어 가지고 연구할 수밖에 없죠. 아이들한테 아이야, 너 보편 문법 타고났다며? 어떻게 생겼니?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뇌 좀 열어보자. 뭐 이럴 수도 없잖아요. 뇌 열어봤자 거기에 무슨 뭐 언어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보입니까? 그냥 뇌잖아요.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연구할 때 이 보편 문법이라는 것이 최고의 우리 그 문법학자들이 지금 특히 생성 문법, generative grammarian이 도달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거든요. 그러면 이 목표를 어떻게 도달해요? 개별 언어를 통해서 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English syntax가 있는 거예요. English를 통해서 syntax를 공부하고요. Korean syntax가 있는 거, Japanese syntax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개별 언어를 통해서 보편 문법을 보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개별 문법을 통해서 이제 보면은 여기서 일단은 개별 문법을 봐야 되니까 문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법이라는 것을 기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기술할 때 이 수준이라는 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레벨우가 세 가지 레벨이 있다라는 거죠. 가장 초보적인, 가장 문법을 기술할 때 가장 초보적 단계가 관찰적으로 타당한 문법성이에요. 관찰적, 그냥 관찰한 그대로,
관찰한 그대로, observe라는 단어가 여기 핵심 키워드죠. 관찰한 그대로 들어가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will you 할 때, 뭐 will you do 할 때 이렇게 이런 의문문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have you been 뭐 어쩌고 이런 게 있을 테죠. 그러면 이것을 이 두 가지 문장을 관찰적 그 observationally adequate grammar란 측면으로 기술할 때 어떻게 기술하겠어요? 그냥 관찰한 대로 봅니다. 의문문 만들 때 여기 will이라는 조동사가 앞으로 갑니다. 이렇게 이해됩니까? 이게 이런 식의 기술 방법이 지금 관찰적인 방식이에요. 관찰적 타당성이라고 하죠. will이 앞으로 갑니다. 이거 끝이에요. 내가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 다음에 have가 원래 have been 이렇게 썼을 때 의문문이 됐을 때는 앞에 있는 have가 문 뒤로 갑니다. 문장 앞으로 갑니다. 그게 관찰적 타당성이에요. 그런데 기술적 타당성이라는 것은 좀 수준이 높죠. 기술적 타당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들어가요? 기술적 타당성이라는 거의 핵심 키워드는 지금 네이티브 스피커의 저지먼트를 기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민들의 판단, 즉 다시 말하면 조금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말하면은 인투이션, 직관, 그 언어적인 직관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어적인 직관을 설명한다는 건 어떻게 설명할까? 이런 거죠. 여기에 이 두 개를 한꺼번에 그거 의문문이 됐을 때 이 억스라는 것은 will도 되고 have도 되는 거죠. 이 억스가 지금 문두로 나갑니다. 억스가 문두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이동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게 이동하는 자리는 지금 어디예요? C 자리입니다. C 포지션. 자, 요 말이 어려운 사람들은 아직 이제 공부가 조금 통사론이 기초가 약한 사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조금 해본 사람은 알 수 있겠죠. 그냥 여기서는 문두로 나간다 그러죠. 문장 앞으로. 문장 앞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했지만 C 포지션으로 뭔가 지금 인투이션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설명적 타당성은 최종적으로 이 문법학자들이 통사론자들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죠. 설명적 타당성을 내가 설명하는 기술하는 이 문법이 설명적 타당성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연구를 하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보편 문법을 보편 문법을 궁극적으로 보편 문법을 설명할 수 있는 그 단계. 궁극적으로 보편 문법적인 이러한 개별적인 언어를 통해서 보편 문법적으로 그것을 설명해낼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 문법적인 설명을 추구하는 거니까 뭐예요? 여기에요. 이 explanatory adequate grammar는 offers an explanation, 설명을 한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The facts of language acquisition. 어떻게 애들이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지를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단계까지 문법으로 설명하네요. 언어 습득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보편 문법적인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이 지금 처음 혹시나 듣는 사람들은 저게 뭔 안드로메다 말이냐라고 이제 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여기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그래도 모르시겠다면 저한테 다시 질문하셔서 계속 이야기를 해서 궁금증 풀어나가시 바랍니다. 조금 쉬었다가 챕터 2 가볼게요.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